이달 안에 못 갚으면 노비 문서를 다시 올리겠소. 허참봉이 관아 아정까지 대동하고 들이닥친 날 강노인 집안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목패가 위조라는 고발장에는 친아들 강태수의 수결까지 찍혀 있었지요. 사흘 안에 진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집안은 다시 노비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헛간으로 쫓겨난 며느리 분이의 품 안에 있었지요. 과연 분이는 사흘 안에 이 집안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이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낡은 보자기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소복하게 안긴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줄기가 하늘을 반쯤 가리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바깥 세상과 뚝 끊어지는 그런 외진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을에는 해마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떠도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노파 집 며느리는 사흘을 못 버틴다. 된장 한 사발보다 더 진하게 그 흉문은 장꾼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엿가락을 팔던 안악이 손님에게 속삭이고 나물 바구니를 이고 온 할머니가 이마를 맞대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조차 윤씨 집 담장 앞을 지날 때면 말없이 침을 꼴깍 삼켰으니 철부지 어린 것들도 무언가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는 모양이었지요. 첫 번째 며느리는 보름 만에 보따리를 쌌고 두 번째 며느리는 사흘 만에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하룻밤도 못 채우고 새벽별을 보며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 윤씨 노파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쌀 한 톨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어 먹는다는 인색함은 이미 고을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된장 항아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머슴이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이튿날 살게서 고스란히 뺐다는 이야기는 이 고을에서 우줌거리이면서도 무서운 이야깃거리였지요. 거기에 시누이 연하까지 어머니를 쏙 빼닮은 성미라 새로 들어온 머슴도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집 며느리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나 다름없었지요. 한편 그 고을 한쪽 귀퉁이 빗에는 초가에 혼자 사는 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약초꾼 큰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산비탈을 훤히 꿰뚫는 큰아버지 덕에 어릴 적 분이는 굶지는 않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큰아버지마저 어느 겨울 한방눈 내리는 산길을 오르다 싸늘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에서 혼자 싸늘해진 큰아버지를 발견하던 날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눈만 맞았습니다. 그 뒤로 분이는 홀로 초가에 살며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고물들을 주워다 고치고 엮어 작은 푼돈을 벌었지요. 부서진 나무빗, 이가 나간 사기대저, 낡아 빠진 집신 한 짝.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고물귀신 들린 계집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웃으며 다녔지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는 늘 품 안에 간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으로 내려온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달아해진 그 보자기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지요. 반쯤 부러진 나무 목패 하나와 손때가 까맣게 벤 작은 인장 하나였습니다.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꼭 쥐어준 것이라 밤마다 품에 안고 잠들었을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중매쟁이 박 노인이 지게를 지고 장터를 가로지르다 탄식 섞인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이고, 윤씨 노파 집에 시집갈 처자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지. 이 고을 처자들은 다 도망갔으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약과를 오물오물 씹고 있던 분이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엿가락을 느리던 아저씨가 그만 손을 놓아 엿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나무를 고르던 안악들이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박 노인의 눈이 등잔만하게 커졌지요. 아니, 분이 낭자, 그 집이 어떤 집인 줄은 알고 그러는 거요? 분이는 약과 한 조각을 더 입에 넣으며 태연히 웃어 보였습니다. 독한 사람도 밥은 먹고 사는 법이지요. 박 노인은 뒤에서 식은 땀을 손으로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저 낭자 속을 내가 도통 모르겠구만. 그날 밤 분이는 비새는 초가 들보 아래 홀로 앉아 오래된 보자기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부러진 목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뇌었지요. 상처를 보면 독함이 보인다. 분이는 그 말의 뜻을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지요. 작은 촛불 하나가 빗물 새는 소리 사이로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이의 품 안에 든 낡은 보자기 하나가 머지않아 그 집안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을요. 윤씨 노파는 며느리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중매쟁이 박 노인이 분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손을 탁 쳐버렸지요. 들어온다니 얼른 잡아야지. 혼례 날짜부터 잡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손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란 그런 것이었지요. 시아주버니 강태수는 안채 기둥에 기대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혼자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런 계집이면 쫓아내기도 쉽겠군. 살림 잘하고 순한 며느리는 오히려 눈엣 가시였습니다. 어머니 윤씨 노파가 집안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었고 강태수는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빈둥거리며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힘없고 말없는 며느리야말로 이 집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례 날을 잡고 보니 첫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리더니 오후가 되자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며느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날. 모두들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나타나는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가만은 없었습니다. 낙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낙이는 분이를 태우기 싫었는지 그만 장터 쪽으로 혼자 달아나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허허, 낙이도 독한 집은 아는 모양이지요. 그러나 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등에 지고 손에 약과 한 봉지를 들고 눈 내리는 길을 두 발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하나하나 새하얀 눈 위에 찍혔지요. 윤씨 집 대문 앞에 도착한 분이는 잠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과를 한 입 오물거리더니 대문을 벌컥 밀어 열었지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리며 마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빨래도 처마 밑에 서 있던 머슴도 부엌에서 뭔가 쿵쾅거리던 소리도 일순간 멈추었지요. 윤씨 노파가 마루에 서서 팔짱을 끼고 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통통한 두 볼, 낡아서 군데군데 기운 치마, 등에 걸쳐진 보자기 하나,
노파의 입꼬리가 천천히 비틀렸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표정이었지요. 저게 며느리냐 장돌뱅이냐. 신우이 연하가 부엌 쪽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던지더니 부엌 문을 탕 소리가 나도록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 쩌렁하게 울렸지요. 머슴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첫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리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분이의 남편이 될 강문은 마당 한켠에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괜히 물동이만 옮겼습니다. 한 발짝 옮겨놓고 또 한 발짝 옮겨놓고 귀끝이 붉게 달아오른 것이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첫 인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윤씨 노파가 마루 끝에서 분이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군것질 입에 달고 못 산다. 분이의 손에 든 약과 봉지를 힐끔 보며 하는 말이었지요. 분이는 입에 든 약과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씩 웃었을 뿐이지요. 그날 저녁 안채 작은 방에 앉은 분이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사방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이가 살아야 할 곳이었지요.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저녁 밥상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쟁반 긁히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리더니 이윽고 상이 분이 앞에 놓였습니다. 분이는 두 눈을 내리깔고 상을 바라보았지요. 보리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잡곡 한 톨 섞이지 않은 순 보리밥이었는데 그나마도 물기가 많아 죽인지 밥인지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국그릇에는 시래기국이 담겨 있었지요. 빛깔이 맑다 못해 투명하였습니다. 소금물에 시래기를 한번 헹구어낸 것이나 다름없는 국물이었으니 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지요. 반찬이라 할 것은 짠지 두 쪽이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바싹 마른 보리알이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더니 콜록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찔끔 날 뻔했지요. 시동생 강필이 슬쩍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금기조차 희미한 맹물 같은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따뜻하기는 하되 먹었다는 느낌이 없었지요. 분이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윤씨 노파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마루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상 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국그릇을 상에 내려놓는 순간 노파가 벌떡 일어나 다가오더니 그릇을 덥석 치워버렸습니다. 많이 먹으면 집안 기둥 휜다. 기가 막힌 말이었지요. 밥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상에서 국그릇까지 사라졌습니다. 강필은 끝내 웃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기침으로 얼버무렸지요. 강문은 밤만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잠을 자면서 한 가지 생각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금물 같던 국물 맛이 혀에 맴돌았고 식구들 눈빛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밥상 앞에 모였지요. 부엌에서 분이가 상을 들고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고 강태수는 팔을 벌려 기지개를 켰습니다. 연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다 상이 들어오자 자리를 잡았지요. 상이 식구들 앞에 놓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 상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릇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김도 오르지 않았지요. 강노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맹물이 그릇에 찰랑거리고 있었지요. 공평하게 드셔야지요. 분이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 하나 없었지요. 강노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표주박을 들어 맹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물이 코로 넘어갔는지 걸걸하게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을 쿵쿵 했지요. 강필은 뒤돌아 달아나더니 마당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맹물로 집안을 뒤집는 며느리를 보셨습니까? 윤씨 노파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을 쾅 내동댕이 치더니 소리를 질렀지요. 내년 버릇 고쳐놓겠다. 마당까지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처마 끝에 앉았던 참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지요. 연하는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분이의 방으로 달려가더니 분이가 입던 낡은 누더기 치마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 장대에 그것을 넓게 펼쳐 걸어버렸지요. 지나가던 머슴이 힐끔거렸고 담 너머에서 이웃집 안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대에 걸린 자신의 치마를 보았지요. 색도 바래고 기운 자국도 많은 치마였지만 분이에게는 오래 입어 몸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사방에서 느껴졌지요. 분이는 치마를 두 팔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꾹 깨물었지요. 강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가버렸지요. 분이는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불씨 하나가 빨갛게 타오르다 꺼지고 또 타오르다 꺼지기를 반복했지요. 분이는 무릎을 껴안은 채 그 불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그날 밤 누군가 분이 방문 앞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방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젯밤 문 앞에 놓인 꾸러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으로 꼼꼼히 싸맨 꾸러미를 조심스레 풀었지요. 안에서 나온 것은 무명 치마 한 벌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아직 풀기도 빠지지 않은 빳빳한 무명천이었는데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재단되어 있었지요. 분이는 치마를 두 손으로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치마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분이는 이미 알 것 같았지요. 마당에 나가보니 강무가 헛간 옆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쩍쩍 소리를 내며 도끼를 내리치는 그 모습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귀끝이 발그스름하게 달아오른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새벽장에 다녀온 발자국이 마당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치마를 품에 꼭 안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으나 강문은 분이 쪽을 끝내 돌아보지 않았지요. 도끼만 계속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주번이 강태수였지요. 강태수는 사랑채 문지방에 비스듬히 기대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지요. 거지년에게 새 옷이 아깝다. 들으라는 듯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강무의 도끼질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강태수는 코웃음을 치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우이 연하는 아침부터 분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분이 옆에서 연하는 그릇을 하나씩 집어들며 트집을 잡았지요. 닦은 그릇에 물기가 남았다.
국을 너무 짜게 끓였다. 밥알이 고르지 않다. 그것도 모자라 분이의 밥그릇에는 콩껍질만 골라 담아 내밀었습니다. 삶은 콩에서 벗겨낸 얇은 껍질 조각들이 그릇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분이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콩껍질을 한번 뒤적이더니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지요. 연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씹는 맛은 있구만요. 허허, 이런 며느리도 세상에 드물지요. 연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로는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지요. 그 뒤로 연하는 말 대신 행동으로 분이를 괴롭혔습니다. 빨래터에서 분이가 씻어놓은 빨랫감을 진창 옆에 슬쩍 밀어넣거나 분이가 정리해 둔 부엌 살림을 몰래 흩어놓기도 했지요. 강태수는 술이 들어가면 더욱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아는 사람마다 붙잡고 떠들어댔지요. 저 집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야. 약과나 씹고 다니는 건달 계집이지. 그 말이 장터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분이 귀에도 들어왔지요. 그러나 분이는 모른 척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불길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지요. 허참봉이라는 자가 강노인의 오래된 빈 문서를 쥐고 관아에 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강노인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몇 해 전 흉년 때 고을유지 허참봉에게 논 하나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요. 허참봉은 그 빚이 이자까지 불어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밤마다 강노인은 방에서 장부를 꺼내 뒤적였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주름진 손으로 장부를 넘기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왔지요. 한숨소리가 그 사이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찬물에 담근 손이 얼어들었지만 분이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이가 장터에서 주워온 고물들 가운데 하나가 결국 화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허참봉이 움직인 것은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지요. 허참봉은 낡은 빈문서를 손에 들고 윤씨 집 대문을 거침없이 밀어 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 발걸음이 당당하다 못해 거만하였지요. 찬 공기가 더욱 차갑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머슴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고 처마 밑 고드름 하나가 소리도 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허참봉은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빈문서를 펼쳐 보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소리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이달 안에 못 갚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논밭은 물론이요. 노비문서까지 다시 올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오. 씩 웃는 입꼬리가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자였지요. 약한 곳을 정확하게 쥐어짜는 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강태수는 허참봉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맞장구를 쳤지요. 이 집이 원래 어떤 피인지 고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지요. 강노인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이다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씨 노파가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낡은 나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분이가 장터에서 주워와 부엌 한켠에 올려둔 목패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한쪽 귀퉁이가 부러진 낡은 것이었는데 노파는 그것이 눈에 거슬렸던 참이었습니다. 노파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목패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으로 가 불길 속으로 집어던졌지요. 고물이나 주워다 집안을 더럽히는 것들. 불꽃이 목패를 휘감았습니다. 나무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노인이 불길 속을 보더니 혼비백산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지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잠시 서 있다가 다음 순간 맨손으로 아궁이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노인의 손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지요. 누구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의 손등이 시뻘겋게 되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지요. 노인은 그래도 손을 놓지 않고 불 속에서 목패를 끄집어냈습니다. 목패는 귀퉁이 하나가 더 타들어갔지만 글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목패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주저앉았지요. 분이는 달려가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왔습니다. 강노인의 대인 손등에 찬물을 끼얹었지요. 물이 손 위로 흘러내리는 동안 강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목패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지요. 이건 우리 집 살림 물건이야.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바로 알아듣지 못했지요. 허참봉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당황한 기색이었고 윤씨 노파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강태수는 목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며 번뜩였지요. 그거 이리 주시오. 손을 내밀며 말하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지요. 강노인은 목패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지요. 아니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낡은 나무 조각 하나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다니요. 허참봉은 빈 문서를 접어 품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말없이 대문을 나섰지요. 마당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노인은 방으로 들어갔고 분이는 부엌에 홀로 남아 아궁이 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방문 너머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늘고 낮은 소리였는데 나이 든 사람이 울음을 참을 때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강노인이 숨죽여 울고 있었지요. 분이는 방문 밖에 그대로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낡은 보자기를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목패를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었지요. 이튿날 아침 분이는 강노인이 방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음을 쑤어 소반에 올려놓고 방문 밖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이윽고 문이 열리자 강노인은 분이를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인 손을 천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눈이 몹시 부어 있었지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강노인은 소반을 받아들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목패는 과거 이 집안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때 증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로 떨어진 강노인의 아버지가 당시 고을 원님에게 사정을 호소하여 신분을 되찾은 것이었는데 그 원님이 증표로 새겨준 것이 바로 그 목패였지요. 목패가 있어야만 노비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참봉 같은 자들이 언제든 다시 노비 문서를 들이밀 수 있었지요. 분이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장터 고물더미에서 주워온 낡은 나무 조각이 그런 사연을 품고 있었다니요. 강태수는 그날부터 분이를 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귀찮고 우습다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 되었지요. 목패가 분이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강태수에게는 몹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목패를 없애려 했다는 것을 분이는 직감하고 있었지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으나 강태수가 그 목패를 두려워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연하는 분이를 향한 감정이 그 즈음부터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분이가 냇가에서 빨아온 빨랫감을 마당에 널어두었더니 연하가 지나가다 발로 슬쩍 걷어차 진창에 떨어뜨렸습니다. 쓸데없는 고물이나 줍는 계집이 빨래는 무슨,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흘리며 지나쳤지요. 분이는 진창에 떨어진 빨랫감을 다시 건져 냇가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은 한겨울밤에 벌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지요. 바람이 몰아치며 문풍지를 흔들어댔고 처마 끝 고드름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두르고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방안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분명한데 방바닥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손을 뻗어 구들장을 짚어보니 한기가 손바닥으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분이가 잠든 사이 몰래 아궁이 불씨를 끊어놓은 것이었지요. 부엌에 나가 아궁이를 들여다보니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마른 재만 하얗게 남아 있었지요. 그 옆에는 나무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새로 불을 지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불이 눅눅하게 식었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두르고 버텨보았으나 한겨울밤 냉기는 어찌할 수 없었지요. 결국 분이는 헛간으로 나가야 하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문을 열었지요. 낡은 나무 문틈 사이로 바람이 싱싱 파고들었습니다. 집더미가 한쪽에 쌓여 있었지요. 분이는 집더미를 긁어모아 몸을 파묻었습니다. 입술이 퍼렇게 질렸고 손발이 곱아들었지요. 배까지 고팠습니다. 저녁도 반 넘게 남긴 터였지요. 분이가 품속을 더듬으니 약과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어느 틈에 챙겨둔 것이었지요.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깨물었지요. 이가 시큰하게 저렸습니다. 눈물이 찔끔 흘렀지요. 허허 울면서도 군것질은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헛간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지요.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분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무였습니다. 강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고 있던 솜두루마기를 벗어 분이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지요. 두툼하고 따뜻한 솜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지요. 분이는 두루마기를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솜 속에 밴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왔지요. 분이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옷 냄새 좋구만요. 눈보라 소리가 헛간 지붕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우물가에서 분이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눈보라는 멈추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희뿌옇게 개어 있었지요. 마당 곳곳에 눈이 무릎 깊이로 쌓였고 처마 끝에는 새로운 고드름이 나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강무의 솜두루마기를 반듯하게 개어 헛간 문 앞에 올려두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 손이 아직도 곱아 있었지요. 우물가에는 이웃집 안악 둘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며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분이가 다가가자 안악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한 안악이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그 집에 들어온 것이 용한 일이지요. 허나 오래 버티려면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할게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지요. 안악의 말인즉 이러하였습니다. 강태수가 허참봉과 손을 잡고 오래전부터 강노인 집안의 논밭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강태수는 어머니 윤씨 노파 몰래 허참봉에게 돈을 빌려 쓴 것이 있었는데 그 빚 대신 집안 재산을 넘기기로 약조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패가 있는 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목패에 새겨진 원님의 인장이 강노인 집안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었으니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노비 문서를 다시 올릴 수도 땅을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두레박을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물이 출렁였지요. 안악이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가 가져온 그 목패를 강태수가 없애려 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지요. 불 속에 던져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게요.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윤씨 노파도 그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허나 강태수 그 사람, 예사 사람이 아니랍니다. 분이는 물을 길어들고 돌아서며 우물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위에 하얀 하늘이 거꾸로 담겨 있었지요. 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목패와 어머니 유품 보자기 속 인장이 겹쳐 떠올랐지요. 부러진 목패와 인장, 강노인의 집안 목패와 어머니 유품 속 인장. 이 두 가지가 어딘가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분이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였지만 가슴 한켠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강노인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강태수와 연하가 장터에 나간 사이였지요. 분이는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강노인 앞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부러진 목패 조각과 작은 인장이 보자기 위에 놓였지요. 강노인은 그것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뻗어 인장을 집어들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니? 강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분이는 어머니 유품이라 답하였지요. 강노인은 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지요. 무언가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가 어머니가 조남이? 분이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곤 목소리와 손 냄새뿐이었지요. 큰아버지도 어머니 집안에 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은 인장을 내려놓으며 한참 침묵하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지요. 바깥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강노인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황급히 인장을 분이 손에 쥐어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말거라. 분이는 보자기를 재빨리 품 안에 넣었지요. 강태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소? 강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미음을 끓여왔지. 강태수는 그 말을 믿는지 모르는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분이는 품 안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자기 안인장의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요. 무언가 큰 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노인은 분이를 따로 부를 기회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강태수가 요즘 들어 부쩍 집안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밥상 앞에서도 마당에서도 심지어 부엌 언저리에서도 강태수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그 눈길을 등으로 맞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늦게까지 내일 아침 죽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지요. 아궁이 불빛이 부엌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낮게 울었지요. 그때 부엌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기침 소리를 죽이며 들어오더니 분이 옆에 낮게 앉았지요. 목소리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하였습니다. 아가, 지난번 그 인장 말이다. 강노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장은 강노인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강노인의 아버지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때 고을 원님이 목패에 찍어준 인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인장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두 개가 한 쌍이었지요. 하나는 목패에 찍힌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인장의 원본이었습니다. 원본 인장을 가진 사람만이 목패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었지요. 목패만 있어도 신분 증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목패가 가짜라고 우겼을 때 원본 인장이 없으면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 원본 인장이 20여 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강노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던 해였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틈에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는데 그 뒤로 행방을 찾을 수 없었지요. 인장이 없으니 강태수 같은 자들이 목패를 가짜라 우기면 맞받아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참봉이 버젓이 노비문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분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인장이 아궁이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지요. 강노인이 인장을 들어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인장 밑면에 새겨진 문양을 들여다보는 노인의 눈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리고 가슴에서 목패를 꺼내 인장 문양과 맞대어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아궁이 불꽃이 그 눈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이 인장을 새아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새아가 어머니가 이 집안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지요. 강노인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20여 년 전 인장이 사라지던 그 무렵 이 집을 드나들던 여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강노인의 아버지가 몹시 아끼던 여인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눈이 맑고 손재주가 좋았다는 것, 그리고 떠나던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보자기였지요. 어머니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인장과 부러진 목패 조각을 이 보자기에 함께 넣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 이 집안과 자신이 이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분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강노인이 재빨리 손을 들어 분이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분이는 인장을 보자기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강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침을 한번 하고 부엌 문을 열었지요. 마당 한켠에 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서 있는 그림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지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분이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자기 아닌 장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강태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지요. 강태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분이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흘리거나 날카로운 말을 던졌는데 이제는 그 대신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오히려 더 서늘하였지요. 분이는 그 눈길을 느낄 때마다 품 안보자기를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허참봉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관아 아전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전은 허리에 패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윤씨 노파조차 마루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기둥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허참봉은 이번에는 빈문서 대신 다른 것을 들고 왔습니다. 목패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었지요. 강노인 집안의 목패가 가짜이며 따라서 신분 해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발장 한쪽 귀퉁이에 강태수의 수결이 찍혀 있었지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데 손을 보탠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고발장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강태수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참봉 옆에 서서 마당 어딘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수에게 이 집안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던 것이지요. 아전이 강노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안에 목패의 진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관아에서 직접 처리하겠소. 말을 마치고 허참봉과 함께 대문을 나섰지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에 찬바람만 돌았지요. 그날 저녁 분이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목패의 진위를 증명하려면 원본 인장이 필요하였지요. 인장은 분이 품 안에 있었습니다. 인장을 내놓으면 목패가 진짜임이 밝혀지고 강노인 집안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강태수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장이 드러나는 순간 분이 어머니와 이 집안의 연결고리도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인장과 목패 조각이 나란히 놓였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물건 위로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목패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러진 단면을 손끝으로 쓸었지요. 나무결이 거칠게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것을 품고 살았을까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면서 왜 이것만은 분이에게 쥐어주었을까요? 강무가 방문 밖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분이가 문을 열자 강무가 문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2번 반복하더니 겨우 말을 꺼냈지요. 형이 오늘 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소. 허참봉 집 쪽이라 들었소. 강무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결심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강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귀끝이 붉었고 두 손이 소매 안에서 쥐어져 있었지요. 분이는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강무가 말없이 건네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무명치마, 솜두루마기, 그리고 지금 이 말.
모두 말 대신 건네는 것들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 내일 아침 일찍 강노인 어르신께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분이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접어 품 안에 넣으며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보면 독함이 보인다. 이제 분이는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독하게 남을 핥히는 법이었지요. 강태수의 독함도 윤씨 노파의 인색함도 그 뿌리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분이는 강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무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두었지요. 방 안에는 강노인과 강무 그리고 분이 셋만 있었습니다. 아직 윤씨 노파도 강태수도 연하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펼치자 부러진 목패 조각과 인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강노인은 그것을 보는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강무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요. 두 눈이 인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장터 고물더미에서 목패 조각을 주운 것, 강노인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인장이 목패와 한 쌍이라는 것까지 차근차근 말하였지요. 강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강노인은 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세아가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느냐?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는 눈매와 손 냄새뿐이었지요. 강노인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였지요. 강노인의 아버지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던 그 무렵 원님 곁에서 일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님의 수발을 들던 관비 출신의 여인이었는데 신분 해방 문서를 정리하고 인장을 보관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그 여인이 인장 원본을 품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그 여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러 원님도 세상을 떴지요. 강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여인이 인장을 훔친 것이 아니었소. 원님이 직접 맡긴 것이었지요. 강태수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눈빛이 수상하다는 것을 원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요. 훗날 누군가 이 집안을 해치려 할 때를 대비하여 인장을 안전한 곳에 맡겨두었던 것이지요. 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여인이 세아가 어머니였던 것이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새벽빛이 조금 더 밝아졌지요. 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 인장을 품고 살았던 이유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강태수의 욕심으로부터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하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평생 그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살았던 것이지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관아에 가야 하오. 사흘 안에 진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늦소. 분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셋은 서둘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마당에 서 있었지요. 언제부터 일어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분이의 품 쪽을 향하였지요. 어딜 가려는 것이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무가 앞으로 나섰지요. 형,
비켜주시오. 형제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분이가 강태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방님 큰형어른, 인장이 여기 있습니다.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강태수는 달려들려 하였지만 강무가 가로막았지요. 두 형제가 몸으로 부딪히는 사이 분이는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관아에서 인장과 목패를 맞대어 본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문양이 정확히 일치하였지요. 허참봉의 고발장은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강태수와 허참봉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강노인 집안의 신분과 논밭은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무가 분이 옆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걷는 내내 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강무가 낮게 말하였지요. 고생 많았소. 분이는 웃었습니다. 약과를 하나 꺼내 입에 넣으며 대답하였지요. 사흘도 못 버틴다더니 잘 버텼지요. 서방님. 봄이 왔습니다. 강노인 집 마당에 매화 한 그루가 꽃을 피웠지요. 분이는 그 나무 아래 앉아 낡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인장과 목패 조각이 따뜻한 봄볕 아래 놓였지요. 이제 두 물건은 각자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상처를 가진 사람이 독해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윤씨 노파의 인색함도 강태수의 욕심도 그 뿌리에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분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누군가를 지키는 쪽을 택하였지요. 분이도 그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독함으로 맞서는 대신 끝까지 버티는 쪽을 택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끝내 길을 내어주는 법이지요. 분이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요. 분이는 독한 시어머니 앞에서도 매서운 시누이 앞에서도 눈보라 헛간에서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군자는 그릇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분이가 지닌 것은 재물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께 물려받은 정직함과 끝까지 버티는 마음 하나뿐이었지요. 맹자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뼈를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이처럼 버텨야 할 날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